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성형하는 남자 정영기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정주영, 이병철, 최종건, 남진, 나훈아, 조용필, 이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 사람들 한 4명 이상은 알 겁니다. 최종건은 SK 창업주입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이병철, 최종건, 재계 유명한 사람이죠. 남진, 나훈아, 조용필, 이 사람들은 되게 알 겁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그래요. 남자입니다. 또요. 성공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성한 사람들입니다. 정주영 가출 4번 한 거 유명하죠. 오죽하면 작은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판 그 속값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하죠. 이런 열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는가 모릅니다. 이병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유학 좀 보내주세요. 어디로? 일본으로요. 안 돼.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후에 그 효성을 창업한 조홍재한테 돈 빌려가지고 유학을 갔죠. 아버지가 반대해도 이 큰 모험을 한 이병철. 최종건 역시 그 SK 성경직물이죠. 그거 불화받을 때 일본한테 자기 누나가 뭐 논문서도 이렇게 주고 그랬다고 하던가요. 그 다음에 자기 그 동생이 이제 공부를 잘했는데 서울대 나와서 유학 가려고는 그 유학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거 모아가지고 그거 물려받았다고 하던가요. 47세 일찍 돌아가셨죠. 남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을 했던 아버지가 반대했으나 나오나 테스에도 나오죠.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애틋한 미안함. 그게 왜 그러냐? 그 배를 끌었던 선장했다고 하죠. 그런데 권력을 주길 바라는 검사가 되기를 바랬다는데 판사가 되기를 바랬다는데 나훈아는 딴 따라러 갔잖아요. 당시로 가수의 길로 가니까 아마 이게 돌아가실 때까지 화해가 안 됐는지 나훈아의 마음에 그게 남았는지 테스 형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오래간만에 간 아버지가 그 무덤에 있는 꽃들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왜 이렇게 자주 안 오느냐 한다고 하잖아요. 조용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하게 살았는데 화성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가수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누구냐? 김홍국입니다. 우리가 이 홍자 쓸 때 성으로 쓰면 뭐 홍준표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이 가운데다 쓰면 이 글씨가 참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혼동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김흥국, 가수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라 김홍국입니다. 그래요. 하림 회장이죠. 하림. 지금 이제 물러났던가요? 하림. 마침 여기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데 이 사람 역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 외할머니가 11살 때 병아리 10마리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키워서 그 다음에 돼지도 키우고 이게 이제 폭삭 망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신화 같은 이야기, 미화와 과장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싹 빼면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반대했는데도 그런데 김홍국이 마침 나는 닭이다 그랬습니다. 닭띠입니다. 저는 58년 개띠인데 이 사람은 57년 닭띠거든요. 한 살 많네요 저보다. 그리고 마침 제가 전라북도 마이산 있는 진안 출신인데 이 사람은 익산 출신입니다. 익산에서도 저 충남하고 경계 논산 옆에 망성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 출신인데 거기에서 김홍국의 아버지가 사남 이녀 5번째로 태어났는데 김홍국은 그 아버지가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일제시대 때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아니면 적어도 중학교를 나온 사람이 있는데 학벌이 좋은 겁니다. 교사니까.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5 형제가 교직이나 이렇게 안정된 공무원 길로 나갔는데 김홍국 5번째 이 친구는 농고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농고 간다고 하니까 부모가 반대했어요. 반대하니까 그 등록금 가지고
날라버렸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이거 보통 배짱이 아니고는 못합니다. 제가 한 살 적지만은 이 시골에서든 도시에서든 그때는 가출을 하면은, 여자 가출하면 완전히 이건 집을 등진다 생각하고, 남자도 정주영 같이 배짱 좋은 사람이나 가출을 몇 번씩 하지 가출 안 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플러스 알파까지 포함해가지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모들은 자녀의 앞길을 막는다고는 생각했지만, 자녀가 견문이 좁고 그리고 미래를 잘 모른다고, 현실을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자녀를 생각해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가수의 길, 그때 누가 봐도 밥벌이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처럼 무모하게 초등학교 출신이 뭐 사법고시를 본다고 하니, 서울 가서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된다고 하니 어떤 부모가 믿겠습니까? 자기 세계에서 바라본 그 농촌에서 부지런히 살아서 최고의 농부가 되는 거, 그래서 농장을 일구고 자손들을 키우는 것,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부모의 세계관으로, 부모의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데까지는 이해 못했기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그러나 자녀를 생각하고 자식을 사랑한 것은 똑같고, 그리고 무식하게 막아가지고 그래 너는 허접하가라, 너는 이제부터 남이다, 그래 한번 잘 되는 것 보자,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너는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나가지는 않았어요. 자녀를 존중은 했다고요. 김홍국 역시 마찬가지예요. 농구 한다고 하니까, 가출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저렇게 농사를 짓고 싶으면, 닭을 키우고 싶으면, 농업계로 나가서 성공하고 싶으면 그럴까 해서 결국은 이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 한번 얼마나 가는가 보자, 그럽니다. 대개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자녀들이 가출을 한다거나 뭘 한다고 고집을 부리면, 그래 가수, 지금 이 21세기에도 가수 된다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꽤 보거든요. 실용음악과까지 졸업합니다. 그 다음 탤런트 뭐 가수, 그 응모전, 오디션 같은 데 나갑니다. 나가서 아마추어까지도 되고, 그런 활동 뭐 좀 이름 없는 곳에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해 못 갑니다. 대개는 1, 2년이면 그만두고, 아니면 부모가 실용음악과 밥 먹고 살아. 지금 가수가 그 TV에 나오는 사람뿐인 줄 아느냐? 무명 가수로 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공부 못하면 이제 결국은 어디 시험도 못 보고 공직에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아예 꿈 접는 게 좋다 하면서 막으면 대학 그런 것으로 안 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거기서 태반이 꺾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홍국은 농고로 진학했던 거예요. 이게 농고 이때의 위상이라는 게, 제가 지금 이 김홍국을 이야기하면서 제 위, 아래, 상하, 좌우 상당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같이 뭐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 중에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조금 윗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부모 세대 아니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나 더 많다면, 아, 그 시대가 그랬는가? 제가 일반화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이제 안목도 뭐 좁은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라북도에서도 외진, 무주, 진안, 장수, 무진장 유명하잖아요. 그 마이산 진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산골에서 그 본 경험과, 이 익산만 해도 뭐 전주, 익산, 군산 새 큰 도시에 들어가잖아요. 전라북도 위세가 작으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농고의 위상은 제가 압니다. 왜? 그런 학교를 다녔으니까. 제 윗선배들까지만 해도, 2년 선배까지만 해도 농고를 다녔습니다. 진안에서, 진안 농고. 그런데 바로 위 1년 선배서부터는 이 김홍국 또래 닭띠들부터는 종합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종합고등학교라는 건 농과가 있고 인문과가 있고 여학생 한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윗선배까지만 해도 농과 인문과 해가지고 두 반인가 있으면서 남녀 이렇게 그 합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 오면서는 여학생이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여학생이 인문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농과 한 반, 인문과 두 반인 거죠, 남녀. 그렇게 시골에서도
인문계로 가는 경향이 강했는데 익산이나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죠. 당시에 이제 전고가 있었고 전주 농고가 있었다면 실업계에서는 농고, 상고, 공고가 있었는데 공고하고 상고는 그런 데로 있었는데 일제시대부터 그 유명한 농고, 전주 농고도 유명했었죠. 그게 이제 위축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김두관이 종합고등학교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 단위는 그렇게 농과와 또는 상과, 공과 이런 것이 인문계와 섞이는, 그래서 인문계화되는, 우리 몇 년 후배부터인가 아마 지나도 거의 인문계로 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또 뭐 공고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변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부모들도 교직에 있는 부모가 볼 때는 농과에 가면 못 먹고 살겠느냐. 그 뒤로 계속해서 그 박정희 시대죠. 지금 제가 고등학교를 77년에 졸업했으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때 이 이촌향도, 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경향이 컸고, 그 다음에 농촌은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농자 들어가면 참 서러운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농대나 농과를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원예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종묘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의외로 부자 된 사람들 많습니다. 대학에 가서 보니까도 그러더라고요. 뭐 임업과라든가 조경학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자기 실험하는 이렇게 땅도 사놓고 거기다 나무도 심어놓고, 그러니까 그 학문과 뭐 이 실용성을 가미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 이제 실습 답도 있고 실습 산도 있고 이러니까 농과 쪽이 빨리 이게 트더라고요. 우리 시골에서도 그럽니다. 종합고등학교에서도 농과 나온 친구들이 기계도 잘 다루고 견문을 빨리 익힙니다. 한마디로 농업이라는 이 직업과 관련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계 나온 사람들 못지않게 공직에도 나가서도 아마 농과 출신이 3급까지 올라갔던가 우리 열악한 이제 고등학교다 그러는데, 그렇게 된 이 판국에서 부모가 반대하는 길에서 성공했습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길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자신이 이제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제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 봐주십시오. 그것도 사나이로 태어나서 한번 이 젊을 때 패기로 결정은 했지만 그것도 참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하는 길에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솥을 깨트리고 다리를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간 길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남진이나 나오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배수진 치고 이 사람들이 성공하면 부모들이 대개는 받아들입니다. 그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김원구 어머니도 그때 더 반대해가지고 완전히 길을 차단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몇 번 반대를 했대. 계속 여기까지만 하라. 이제 돼지까지 이렇게 키우고 뭐 닭 키우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지금 현재 그때 시세로 한 4,000원 벌었다는데, 그때 당시 집이 뭐 집 한 10채 값? 그렇다면 전주 싼 집 뭐 단독주택 한 2억이라고 한다면 한 20억을 버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이제 20 안팎 되는데 20살 안팎 되는 사람이 하기야 18살부터 이렇게 사업자 등록이라도 사업을 했다고 하잖아요. 만 20세가 그때는 이제 성인이었는데, 성인이 아니면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이거죠. 보증인 세워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지금 거의 뭐 50년 안팎 되는 거죠. 그런 열성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전부 다 공직으로 나가는데, 물론 이제 어려울 때는 그 형제들이 또 보증을 서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이 교직에 있을 때, 또 한 사람도 교직에 있을 때 보면 한 사람도 그래서 이제 이게 동생 뭐 기계를 산다든가 뭐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그 보증을 옛날에 연대보증으로 세우는 측면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농업계로 간다고 하는 사람을 막았는데, 그는 농업계에 가서 닭을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그리고 농기계를 다루고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판단보다 미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미숙한 판단이었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적성을 찾아 나갔다. 열성을 식지 않았다. 문제는 지속이죠. 그리고 그 부모가
돌아설 때까지 열심히 했고 실패해도 계속해서 내가 선택한 건데 내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했는데 이거 부모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안 되겠냐? 안 된다. 그리고 부모한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또 부모가 인정하겠지 하고 절실하게 나갔습니다. 교직에 있는 사람들 사실 안전제일주의자입니다. 저도 교직에 있었고 안 사람도 있었지만 교직처럼 어찌 보면 변화 없는 거 없습니다. 정치에도 참 영향 안 받잖아요. 그래서 교사들 자녀들이 이제 의대나 뭐 이렇게 변호사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부모의 직업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는 측면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안전제일주의자면 사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안전하게 돌다리를 두드리고 또 두드립니다. 아, 돌다리 봐가지고 돌다리면 건너가야 하는 것이 뭘 두드립니까? 두드리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 다 건너가는데. 그런데 교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랄까요, 참 윤리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교조주의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FM이라고 하죠. 아주 야전 교범에 탁 맞게, 매뉴얼에 맞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을 발휘하고, 좀 이렇게 딴짓을 하고, 좀 삐딱한 생각을 하고, 그래야 이게 모험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자녀들이, 그래서 교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짱의 문제, 견문의 문제가 좀 생기는 수가 있거든요. 그 자녀들도. 제가 학원을 하면서도 15년 동안 하면서도 부모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 같은 공무원이더라도 경찰 공무원이냐, 교도관이냐, 아니면 법조 쪽이냐, 교육계냐, 행정이냐, 이거에 따라서 부모들 영향이 자녀에게까지 꽤 미치는, 좀 느낌을 그렇게 제가 가져서 그런지, 선입관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있더라고요. 교사 자녀들이. 그래서 착실은 하지만, 공부는 잘하지만 패기가 좀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형제들도 다 교직에 나왔고 부모도 교직에 나갔다는데 이렇게 돌연변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선택을 입증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아마 압박이 됐을 거고, 그런 압박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성공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할머니의 닭 선물, 이것은 이제 자기가 뭘 키우는, 그리고 뭘 키워서 이것을 재산화하는 그런. 근데 애완견 키워보면 알지만, 병아리 한 마리 키워보면 알지만, 병아리 요즘 애들도 사가잖아요. 그러나 거의 다 죽입니다. 애완견, 볼 때 좋죠. 직접 키우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 마리도 그런데 김원국은 그거를 좋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다른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모 반대, 이거 물리쳤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위기, 그걸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쉽습니까? 쉽대. 그래,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렇게 집 10채값 벌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까? 아니죠. 얼마 되지 않아서 80년대든가요. 금방 위기를 맞습니다. 막 축산값이 떨어지고, 즉 닭값, 돼지고기값, 뭐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빚까지 얻어가지고 사업을 확장시켰는데 폭삭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정이 들어가지고 막 조르고 피신하고, 닭장에서 돼지막 옆에서 자면서 빚쟁이들의 그 독촉을 피했는데, 그때 이제 식품회사에 취업도 하고 거기서 영업도 하고, 그리고 영업하면서 그 영업점에서 아니 이렇게 닭값이 떨어졌는데, 아니 돼지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닭 요리한 거, 소세지, 햄, 이거는 똑같네? 가격 변화가 없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기에서 자기가 가게들을 보았고, 그리고 직접 영업을 하면서 한 6년 안팎 하면서 빚을 갚았다고 하는데, 그 자기가 해결해야 할 이 빚, 갚아야 할 부채를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일하면서 영업하면서, 그래서 다른 세계를 보게 된 거죠. 즉 사육을 하다가 이제 장사를 하게 되었죠. 장사. 가공해서 파는 것을 유심히 보았던 겁니다. 이 영업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영업 얼마나 천시합니까? 산업공상,
자, 선비, 농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장인들, 장사. 이 장사치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사꾼 그러잖아요. 안 좋게 부를 때 부르는 전미사, 장사꾼. 산웅공상. 지금도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무슨 뭐 교사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선비라고 생각하고 농은 이제 뭐 더 쭈그러들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건 뭐입니까? 상입니다. 상. 장사가 먹여 살립니다. 근데 영업을 하면서 그걸 본 거예요. 영업맨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다 영업입니다. 이게 유튜버도. 남진 나오나 조용필도 노래를 판 겁니다. 자기 이미지를 판 겁니다. 저도 여기서 유튜버로서 제 말을 팔고 이미지를 팔고 내용을 파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파는 장사들입니다. 대통령도 외교하는 거 그게 장사입니다. 장사. 국제 장사거든요. 그거 잘못하면 폭망하는 거죠. 국내 정치하는 거 역시 장사를 잘 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그런 차원에서 이 장사가 매우 중요한데 영업맨은 그걸 실체하죠. 자기 책임성, 성과, 그 다음에 어떤 회계,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인사, 그 다음에 신뢰의 문제, 사회 트렌드, 그 다음에 사업 세계, 이 모든 것을 영업하면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업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영업을 해보면 내가 보험 설계사 되기 전에는 다 부탁하면 들어줄 거거든요. 설계사 돼가지고 부탁하면 안 들어줍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장사하기 전에는 내가 개업만 하면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겠지. 저도 학원할 때 그랬습니다. 학원 해가지고 이 정박사가 나가면 국어 공부하러 논술 공부하러 다 오겠지. 그렇게 안 됩니다. 교사들이 협조? 그렇게 안 됩니다. 부모들이 자기 말을 믿는다? 그렇게 안 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돼서 진짜 입증됐을 때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고등학교 그 논술은 그때 옵니다. 근데 영업을 통해서 사업의 핵심을 배운 거죠. 그리고 아까도 중요하지만 야 이거 사유하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자, 가공해서 장사를 하면 파동도 안 나고 오히려 이 파동이 나면 재료값이 떨어져 가지고 그 원재료를 싸게 사다가 더 마진을 붙일 수 있구나.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사육하는 거,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이렇게 가공하는 거, 시장에서 파는 것, 이거를 삼장, 융합,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장. 마당장자죠. 새 마당을 융합시키자. 퓨전시키자. 경영 핵심을 그래서 삼장 융합. 농장, 공장, 시장을 하나로 만든다. 삼위일체로 만든다. 이렇게 융합시켜서 유통시키고 사육, 사료도 그렇게 해운까지 페노션 2015년인가요? 인수했잖아요. 위기일 때 그런 거예요. 위기일 때. 이게 이제 위기, 구축산 파동만 일어나냐, 또 외환위기 때. 그때는 또 이제 외화를 유치해 오고. 또, 2003년에는 자기 고향에다가, 익산 망성면 거기에 아주 축구장 한 10개 안팎? 매우 큰 가공 공장을 만드는데 그게 불나버렸죠. 아, 이제 끝났다. 하림도 접었다. 까불더니 폭삭했구나. 그런저런 얘기가 들리고, 은행 가가지고 부탁하고 전화하고 여기저기 전화 한 통 돌릴 그럴 것도 없고 어찌 보면 그 다음에 이 융자 해준다는데도 위에서는 해준다고 하는데 나는 해주고 싶은데 밑에서 과장이 안 된다고 하네. 대리가 안 된다고 하네. 아니 창구에서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걸 뭘 보고 대출해 주냐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서로 미루고 하는 판국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그 밑으로 가서 위가 아니면 또 위로 가서 설득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해결한 다음에 88 올림픽이라든가 이 치킨 문화가 형성되는 그리고 이게 다각화해야 되겠다. 돼지고기, 닭고기, 가공. 요즘도 이제 라면도 그렇게 출시하다가 라면이 너무 비싸다느니 그리고 재료가 진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평가가 또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몇백만 개 팔리다가 지금 주춤한다는 얘기 듣고 그런데 계속해서 아무튼 이 제조, 유통 그 비용을 절감시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일, 위기를 맞았을 때는 스스로 극복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하고 도전하는 뭐 얼마 전에 나폴레옹 그 이강모가 있죠. 이렇게 그 말 타고 탁 찍은 그 이강모라니까 각이 둘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삼강모, 사강모, 이강모가 있었는데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일자로 된 그런 모자죠. 그 모자를 경매했는데 그 일본 사람하고 경쟁해가지고 김원국이 사왔다고 하죠. 무려 26억을 주고. 그러니까 저거 이제 겨우 뭐야 대기업 돼가지고 40대 그룹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더니 돈을 저런 데다 쓰느냐. 주주들도. 그러나 이건 주가와 관련 없이 내 사비로 산 거다. 그러니까 아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그런 거 좀 선행할 수 없냐. 기부하고 그 익산 같은 데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거고 길게 보면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의식을 주면 긍정성을 주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뭐 정당화라고 볼 수도 있고 실제 자기 신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나폴레옹을 평소에 그렇게 선망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안팎 중학교 시절에 나폴레옹 그 평전을 읽고 감격을 했다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1%만 가능하면 나폴레옹이 말했듯이 내 사전에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말이 안 나온다. 불가능이라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편찬한 사전에 불가능이란 말이 없으니까 내 인생에는 불가능이란 건 없다. 그러니까 1% 가능성을 보고 어떤 사람은 1% 가능성만 보니까 이건 가능하다. 정주영이나 이병철 역시 그런 기질을 가졌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99% 가능한데도 1% 불가능한 걸 보면서 이건 안 돼. 어려워. 보통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많죠. 대개는 99% 불가능 쪽을 보죠. 그러나 1%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물론 실패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그 나폴레옹 모자를 이제 자기 사옥에 전시해놓고 누구든지 이렇게 볼 수 있게 여러 전화가 오고 그랬다고 한번 만져보자. 한번 써보자. 진짜 맞냐 나폴레옹 거 뭐 이렇게 저런 이제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마 제게 한 30 안팎이죠. 31위 안팎? 한 95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판도 물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이렇게 뭐 일감을 몰아주느냐 편법을 써서 이렇게 승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올림픽이라든가 이러이러한 그 정계의 힘을 받은 거 아니냐. 아니 닭고기에 대해서 그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김영삼하고 뭐 있었지 않았느냐. 김대중하고 뭐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고 그럽니다. 정치인들하고 뭐 적어도 잘은 지냈겠죠. 사업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잘못 지내면 좀 힘든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이 기업인들은 이제 부침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제가 그 전에 외환위기 때 보니까 뭐 30대 재벌 중에서 절반 이상이 망했으니까요. 그렇기는 해도 지금까지 집나이로 하면 제가 65이니까 66인 셈이네요. 사업을 뭐 한 50여 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오고 저는 이제 환갑 안 맞은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인성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또 장래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평판도 뭐랄까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조심스럽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책 쓸 때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자기가 한 이야기를 막 퍼뜨려 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 퍼져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이게 이제 갑질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부당거래를 했다든가 뭐 분식회계했다든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길래 아하 이거 20, 30대에 자기가 얘기해 가지고 무슨 광고를 통해서 형성한 평판이나 이미지는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런 자물쇠도 이제 인생 성형하니까 바람직한 삶을 향유한 사람들 그렇게 멋지게 산 사람들을 소개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정치가들에 비해서는 성과로 말하는 이 인생, 제가 인생성경가로서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은 그거거든요. 인생은 성과의 예술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몇천 명을 고용하고 나라에 그 기여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떤 대통령 못지 않죠. 예, 그런데도 예, 제게 30이 안팎이고 아마 전라북도에서는 뭐 최고 부자 쪽에 속할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 부모가 반대하는 일이면 틀림없다. 그런 일을 하는 열정, 그리고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밖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입증하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성공은 극히 드문 사람이 한다. 위기일 때 기회를 발견한다. 부침이 심하다. 사업하다 보면. 그런데 그 위기에서 기회를 잡았다. 김홍국이 직접 말한 바가 있습니다. 축산 파동이 없었으면 그 20대에 아마 그냥 보통 농장주에 그쳤을 것이다.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주저앉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과 도전의 인생을 살다간 나폴레옹처럼 1% 긍정성만 있으면 도전한다. 그것이 김홍국의 정신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을 닮아서 멋지게 인생을 성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